서울 강남구 삼성동 11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32분 정세혁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테헤란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42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언제나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신호등은 제 시간에 바뀌었고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작동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팀장님, I believe 먼저 this belongs to you. 퇴근하겠습니다. 뒤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Where did 돌렸습니다. you get this? 김 대리였습니다. 세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 오전 회의 자료는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 대리가 나가고 나자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3분기 물류 비용 분석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행과 열을 이루며 반짝였습니다. 정세혁, 40살, 대우물류 내부감사팀 팀장. 그의 일은 숫자 속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확한 수치, 조작된 보고서, 허위 청구 모든 거짓은 결국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오늘도 3건의 이상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내일 아침 임원회의에서 보고할 내용이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11월의 밤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세혁은 가방을 챙기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 한유라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 계기판에 시간이 떴습니다. 오후 8시 5분. 집까지는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한산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세혁은 소리를 줄이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잠실대교를 건너며 한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결 위로 다리 불빛이 반사되었습니다. 삼성동 레미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혁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늦어요. 저녁 냉장고에 있어요.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세혁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냄비와 밥이 랩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했습니다. 유라는 프리랜서 편집자였습니다. 출판사, 작가, 잡지사 클라이언트는 늘 달랐고 일정도 불규칙했습니다. 세혁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군가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세혁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 예능, 다큐멘터리 어느 것도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피드에는 지인들의 일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사진, 맛집 인증, 아이들 얼굴. 세혁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분홍색 풍선, 하얀 케이크, 숫자 1이 적힌 초, 그리고 아기. 여자아이였습니다. 동그란 눈, 작은 입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민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유라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서아 첫 돌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렴. 세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 달 전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유라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아, 귀엽더라. 그는 물었습니다. 아, 민지 조카. 아니, 친구 애기. 말끝이 흐려졌고 그녀는 잠들었습니다. 세혁은 그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아이 이야기려니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 속 아기를 보니 이상했습니다. 눈 모양이 유라와 닮았습니다. 눈썹 각도, 입 주변의 곡선 너무 닮았습니다. 세혁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배경이 보였습니다. 카페였습니다. 벽면의 인테리어, 창문 너머 거리 풍경. 익숙했습니다. 성수동 어딘가였습니다. 최근 유라가 자주 간다던 곳. 그리고 사진 오른쪽 구석, 초점이 흐린 곳에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셔츠, 넓은 어깨, 테이블에 올려놓은 손의 각도. 세혁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세를 알았습니다. 왼손을 테이블 모서리에 걸치고 오른손으로 컵을 잡는 습관. 대학 시절부터 봐왔습니다. 20년 넘게 세혁의 절친이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고 군대도 함께 갔고 서로의 결혼식에 주례를 부탁했던 사이였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났습니다. 술 한잔하며 일상을 나눴습니다. 세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이름은 서아입니다. 유라가 석 달 전 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아이는 유라와 닮았습니다. 배경은 유라가 자주 가는 성수동입니다. 사진 구석에 도준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세혁은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밤의 강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 롯데타워가 보였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감사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구나. 그는 지금껏 자신의 삶을 점검해왔다고 믿었습니다. 직장, 재정, 인간관계,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곳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유라는 8년째 그의 아내였습니다. 도준은 20년 넘은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신뢰의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감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엔 감정 없이 차갑게 분석하듯 보았습니다. 업로드 시간은 오후 6시 23분이었습니다. 위치 태그는 없었습니다. 댓글은 15개였습니다. 대부분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유라의 댓글은 없었습니다. 세혁은 유라의 SNS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게시물은 일주일 전 책 표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전은 카페 사진, 전시회 포스터, 작업 중인 원고. 평범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는 도준의 계정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회사팀 회식 사진이었습니다. 그 역시 아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세혁은 휴대폰을 잠갔습니다. 증거는 아직 불충분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세혁은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유라의 옷들을 보았습니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 양말, 액세서리. 평범했습니다. 책상 서랍도 열었습니다. 펜, 메모지, 영수증. 그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카페, 식당, 편의점. 날짜와 장소를 기억했습니다. 성수동 카페가 자주 보였습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플레이스 100일. 최근 2달간 7번 방문했습니다. 세혁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플레이스 100일을 검색했습니다. 성수동 연무장길에 있는 소규모 카페였습니다. 리뷰에는 조용하다, 사람이 적다, 작업하기 좋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세혁은 구글 지도로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카페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주택가가 있었습니다. 저층 빌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창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10시 48분이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세혁은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 청바지, 머리는 반쯤 묶여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녁 먹었어? 세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응, 밖에서 먹었어. 냉장고에 있던 거 먹었어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미팅 어땠어요? 응, 길어졌어. 출판사 쪽에서 수정 요청이 많아서 힘들었겠네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세혁은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말투, 표정, 행동 모두 익숙했습니다. 먼저 씻을게. 유라가 말했습니다. 세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혁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지가 올린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기의 얼굴, 도준의 뒷모습, 성수동 카페. 그는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샤워가 끝났습니다. 유라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일 일정 있어. 세혁이 물었습니다. 응, 오전에 작가 미팅. 임원회의 있어요. 아마 늦을 거예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세혁은 씻으러 갔습니다. 샤워를 하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점심시간 성수동에 갈 것입니다. 플레이스 100일을 확인할 것입니다. 주변 빌라도 둘러볼 것입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유라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혁은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곽만 보였습니다. 8년이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나는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모든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정세혁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귀가였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 정세혁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 5명이 테이블을 둘러쌌습니다. 그는 3분기 감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숫자, 그래프, 결론 모두 명확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무가 말했습니다. 세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은 점심 메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세혁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먼저 나갑니다. 점심 같이 안 하세요? 약속이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성수동 연무장기를 입력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12시 20분이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막혔습니다. 세혁은 조수석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출력한 지도가 들어있었습니다. 플레이스 100일 카페와 주변 건물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라디오에서 교통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세혁은 소리를 껐습니다. 12시 35분 성수동에 도착했습니다. 연무장길은 조용했습니다. 양쪽으로 낮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카페, 공방, 작은 사무실들. 세혁은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플레이스 100일이 보였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 2층은 창문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간판은 작았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세혁은 근처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걸어서 카페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6개, 손님은 3분이었습니다. 창가에 혼자 앉은 여자, 구석에서 노트북을 보는 남자, 카운터 옆 커플. 모두 조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리스타가 말했습니다.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세혁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세혁은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면 인테리어, 조명, 창문 너머 풍경. 민지가 올린 사진과 일치했습니다. 이곳이 맞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어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배경의 벽, 창문 각도, 테이블 위치. 정확히 같았습니다. 아마 저 구석 테이블이었을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몰랐습니다. 단서, 우연, 확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손님 한 명이 나가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세혁은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갔습니다.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바리스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근처에 조용한 곳 있나요? 작업하기 좋은. 여기도 조용한데요. 아, 장기로 머물 수 있는 곳이요. 사무실 같은. 바리스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층이 원래 스터디룸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이 쓰고 있어요. 그 외엔 건너편 빌라 쪽에 작은 사무실들 있어요.
네, 저쪽.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골목 건너편에 회색 건물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건넜습니다. 회색 빌라 앞에 섰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 우편함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201호, 202호, 301호까지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소규모 출판사, 그리고 302호. 이름표가 없었습니다. 세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는 좁았습니다. 301호 문패에는 미래기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2호는 문패가 비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세혁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1층 우편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02호 칸에 우편물은 없었습니다.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층 창문 하나에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302호로 보였습니다. 세혁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건물 외관, 우편함, 302호 창문 모두 기록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세혁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유라는 이곳에 자주 왔습니다. 카페 영수증이 증명했습니다. 카페 건너편에 문패 없는 호실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세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유라에게 보냈습니다. 저녁 집에서 먹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응, 일찍 들어갈게. 세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 그는 결정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세혁은 강남역 근처 건물에 있었습니다. 10층 사무실 문패에는 민종합신용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세혁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2개, 파일 캐비닛, 소파 하나. 남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철호입니다. 세혁은 앉았습니다. 민철호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세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력한 SNS 사진, 카페 영수증 사본, 성수동 건물 사진. 차례로 건넸습니다. 아내가 이 카페에 자주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 제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철호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버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친구입니다. 세혁은 도준의 사진도 건넸습니다. SNS에서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민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성수동 302호에 누가 사는지, 아내와 박도준의 동선. 세혁은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와의 관계. 알겠습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민철호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세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민철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급한 상황 생기면 연락 주세요. 중간 보고는 사흘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전문가가 움직이는 동안 그는 일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혁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유라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함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요일 밤 민철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 날 세혁은 연차를 냈습니다. 유라에게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민철호의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철호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유라가 성수동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민철호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도준이 같은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입니다. 세 번째 사진. 도준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아기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20분. 산책으로 보입니다. 세혁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사진. 유라와 도준이 함께 있었습니다. 카페 아니었습니다. 플레이스 100일이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다섯 번째 사진. 세 명이 함께였습니다. 유라, 도준, 그리고 아기. 빌라 현관 앞이었습니다. 유라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제 목요일 오후 6시입니다. 민철호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302호 임대차 계약서 사본입니다. 계약자는 박도준. 작년 12월부터 2년 계약. 세혁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도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도 확인했습니다. 박도준 씨는 현재 마포구에 거주 중입니다. 성수동 주소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는 미혼입니다. 공식적으론 민철호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서 사본입니다. 이름이서와 생년월일 작년 11월 18일. 모 이름은 한유라. 불안은 공란입니다. 세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을 보면 민철호가 또 다른 종이를 건넸습니다. 출산 당시 보호자로 박도준이 서명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서류에도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세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더 있습니까? 이건 영상입니다. 민철호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빌라 거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유라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면은 명확했습니다. 도준이 아기에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아기가 웃었습니다. 유라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준이 말했습니다.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아야,
아빠 왔어. 영상이 멈췄습니다. 세혁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철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더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세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합니다. 파일은 USB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원본은 저희가 보관합니다. 고맙습니다. 세혁은 일어났습니다. USB를 받았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세상은 평범했습니다. 세혁은 걸었습니다. 방향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한강 다리가 보였습니다.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끝없이 흘렀습니다. 세혁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8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끝낼 것인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세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그는 첫 번째 링크를 눌렀습니다. 상담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름, 연락처, 상담, 희망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제출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세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물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끝내겠다. 정세혁은 돌아섰습니다. 다리를 건넜습니다. 차가 세워진 곳으로 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오늘 저녁 유라는 평소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처럼 맞이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혁은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정세혁은 서초동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습니다. 15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라는 문패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세혁 씨, 맞으시죠? 리셉션 직원이 물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 여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태현입니다. 세혁은 앉았습니다. 김태현은 맞은편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전 상담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혁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김태현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사진, 영상, 서류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김태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제3자인 박도준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부인께는 통지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이혼 의사와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내용을 담아서요. 동시에 박도준 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I 얼마나 believe this 걸립니까? belongs to you. 준비는 이번 주 안에 끝납니다. 발송 후 상대방 Where did you get 반응을 this? 보고 조정 또는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세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태연이 말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아이가 아닙니다. 친부가 박도준이라는 것도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이나 친자 확인 소송은 필요 없겠네요. 김태연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문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세혁은 서명했습니다. 착수금을 송금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세혁은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태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내용 증명 발송됩니다. 토요일쯤 도착 예정입니다. 세혁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유라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혁이 말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 먹었어. 회사에서 먹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세혁은 침실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 먼저 잘게. 유라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세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세혁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11시 23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라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 좀 받아. 세혁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그래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송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세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세혁아, 장난이지. 장난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는데? 성수동 302호. 그리고 이서아. 유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든 알게 되어 있었어요. 세혁아, 들어봐.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세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5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도준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형, 나야. 세혁은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세혁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생각했습니다. 집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산 등산로 입구로 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라와 도준은
각각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일시적 실수 양육 목적의 동거였을 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김태현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병원 기록, 산후조리원 입소 서류, 출산 전후 시기와 유라의 행적,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12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조정실은 좁았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6개. 세혁은 김태현 옆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유라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유라는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세혁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양측 다 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이혼 의사는 양측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라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김태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세혁을 보았습니다. 청구인 측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김태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청구인 명의 부동산과 예금이 대부분입니다. 피청구인의 기여도를 고려하더라도 5대5 분할은 부당합니다. 3대7을 주장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8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유라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혼인기간 8년입니다. 피청구인도 생활비와 가사 노동으로 기여했습니다. 5대5가 합당합니다. 위자료는 과도합니다.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피청구인은 혼인 중 제3자와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기여도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 주세요. 유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가 세혁을 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세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울먹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안 됩니다. 세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도 없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재산 분할은 4대6으로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조정 제한합니다. 김태현이 세혁을 보았습니다. 세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세혁은 김태현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소송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재판은 언제쯤입니까? 빠르면 한 달 안에 첫 기일이 잡힐 겁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였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세혁은 멈췄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서아는 내가 키울게. 너한텐 피해 안 줄게. 그러니까. 세혁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에 존칭을 붙였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거짓말을 했죠. 매일, 매 순간. 그게 끝입니다. 돌아가세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합시다. 세혁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유라의 흐느낌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김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세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세혁은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 끝자락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준이었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형,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유라는 몰랐어. 내가 강요한 거야. 제발 유라는 용서해줘. 세혁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입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전송했습니다. 도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세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물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세혁은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식었습니다. 슬픔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관계의 정리, 감정의 정리, 과거의 정리, 그리고 그것은 법이 해줄 것이었습니다. 세혁은 다리를 건넜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 걸음씩. 1월 중순, 재판 첫 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제7호 법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세혁은 김태연과 함께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 유라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유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세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요약하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입니다. 김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고 측은 유라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 또한 정서적 소통 부재, 무관심 등으로 혼인관계를 방치했습니다. 김태연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묶음을 건넸습니다. 판사가 받아 확인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원고는 매월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고 기념일마다 선물을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무관심이나 방치의 증거는 없습니다. 유라의 변호사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양측 증인 신청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판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유라가 세혁을 불렀습니다. 세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들어줘. 나 일 다 잃었어. 그게 제 문제입니까? 출판사에서 계약 해지했어. 소문 났어. SNS에도 퍼졌어. 다들 알아.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한 일의 결과예요. 세혁이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너도 알잖아. 우리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공허하면 이혼하면 됩니다.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세혁은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유라가 주저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쪽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혁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세혁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정세혁 씨입니까?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박도준의 아버지입니다. 세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소송 때문에. 이대로 가면 그건 박도준 씨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정 씨, 제발. 아버지로서 부탁합니다. 한 번만. 세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2월이 왔습니다. 두 번째 재판 기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민철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김태연이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조사 기간 동안 피고와 박도준의 동선을 확인했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민철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는 일주일에 평균 4번 성수동 302호를 방문했습니다. 체류 시간은 평균 3시간에서 5시간. 박도준 씨 역시 같은 빈도로 출입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도 목격했습니까? 카페, 공원, 해당 거주지에서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은 박도준 씨가 아이를 서아야, 아빠 왔어라고 부르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유라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사설 조사업체 소속입니다. 촬영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소지가. 김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재판부, 해당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되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불법 행위 입증을 위한 정당한 조사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다음 증인 나오세요. 다음은 산후조리원 직원이었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출산 후 입소했던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했습니까? 당시 보호자로 누가 등록되어 있었습니까? 박도준 씨였습니다. 그분이 자주 방문했습니까? 거의 매일 왔습니다. 아기를 돌보고 피고와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가족 같았습니다. 남편처럼 행동했습니다. 유라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추측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이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것입니다. 신문이 끝났습니다. 휴정이 선언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세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래 주차장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김태연이 다가왔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결은 유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피고 측에서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재산분할 3대 7, 위자료 6천만 원. 박도준 씨도 손해배상 3천만 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세혁은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재판 가면 더 받을 수도. 이제 끝내고 싶어요. 김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서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혼은 확정되었습니다. 세혁은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2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도준의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라의 계정도 확인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세혁은 SNS를 닫았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박도준 퇴사. 기사가 떴습니다. 작은 IT 매체였습니다. S사 팀장 박모 씨, 개인 사유로 퇴사. 불륜 스캔들 여파. 세혁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다시 검색했습니다. 한유라 프리랜서.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도 계속될 것입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혁은 이사한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북구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책, 옷, 노트북.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정리했습니다. 재산 분할 후 팔렸습니다. 세혁의 몫은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혁은 등산화를 꺼냈습니다. 내일 오전 산에 갈 것입니다. 요즘 주말마다 갔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연이었습니다. 정세혁 씨,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과 송금 확인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락 올 일은 없을 겁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세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라와의 8년, 도준과의 20년,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세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증거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꺼내서 보았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세혁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계란, 야채, 내일 아침 먹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혼자 먹는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업무 메일 몇 통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메일이 더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북한산 산악회였습니다. 정세영님, 3월 정기 산행 안내드립니다. 세혁은 메일을 읽었습니다. 일정, 코스, 준비물 확인했습니다.
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떴습니다. 세혁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산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밝아질 것입니다. 산도 하늘도 세상도 그리고 자신도. 세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3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정세혁은 등산화끈을 묶었습니다. 배낭에 물과 간식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북한산 입구는 한산했습니다. 몇몇 등산객만 보였습니다. 세혁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30분쯤 지났을까요? 첫 번째 쉼터가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왔어요. 요즘 자주 오세요. 주말마다 오려고 합니다. 산은 거짓말을 안 해요. 올라간 만큼 보여주죠. 남자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안전 산행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세혁은 다시 물을 마셨습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7시 20분이었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세혁은 바위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만뒀습니다. 혼자 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옆에 한 여성이 앉았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경치 좋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주 오세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좋은 취미 같습니다. 머리도 비워지고. 그녀가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러 갔습니다. 세혁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비운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산에 오르는 동안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발걸음만 생각했습니다. 유라도 도준도 과거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만 있었습니다. 하산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입구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경영학 서적이었습니다.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세혁 씨, 저 민지예요. 한유라 친구. 세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유라가 부탁이 있대요.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마지막으로. 거절하겠습니다. 세혁 씨, 제발. 유라가 너무 힘들어해. 정말 마지막이야. 그 이후론 연락 안 할게. 세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종로 탑골공원 앞 카페.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세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이라. 진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3시, 세혁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2층 창가 자리에 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세혁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유라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거 받아줘. 위자료에서 조금 남은 거. 내가 쓸 자격 없어. 필요 없습니다. 세혁은 봉투를 밀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해.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지나간 일입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일도 없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 서아도 도준이 데려갔어.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너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혁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합니다. 유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이 힘든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 선택의 결과예요. 유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걸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세혁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너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세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혁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산악회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설악산 당일 산행 모집합니다. 세혁은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메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었습니다. 팀장 승진 후보자 추천 요청. 세혁은 메일을 읽었습니다.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추천서를 첨부했습니다. 전송했습니다. 일을 마쳤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간단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북한산 능선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엔 설악산이구나. 기대되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세혁은 회사 근처 여의도 공원을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세혁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대리였습니다. 팀장님, 오후 회의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확인할게요. 통화를 끝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회사 일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충실했습니다. 세혁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산에 갔습니다. 주말엔 산악회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천천히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산에서 만난 사람들, 이름, 나이, 직업만 알았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세혁은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발신자는 박도준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아니,
이렇게 부를 자격도 없겠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건 의미 없으니까. 다만 한 가지만 전하고 싶다. 나는 지금 서아를 키우고 있다. 유라는 떠났다. 매일 힘들다. I believe this belongs to 하지만 you. 이게 내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걸 안다. 형이 그걸 가르쳐 Where did 줬다. you get this? 도망치지 말고 책임지라고. 그리고 미안하다. 도준. 세혁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6월, 세혁은 회사에서 팀장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지금 자리가 편합니다. 상무가 물었습니다. 능력도 충분하고 평가도 좋은데 더 배우고 싶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상무가 웃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승진할 자격이 있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세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7월 어느 주말, 세혁은 인왕산을 올랐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이 도시 어딘가에 유라가 있었습니다. 도준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엮인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배신당했다. 하지만 배신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복수했다. 하지만 복수가 내 전부는 아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그게 성숙이다.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세혁은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날 저녁,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철학 서적이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성장은 선택할 수 있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산악회 단톡방이었습니다. 다음 주 지리산 1박 2일. 누구 갈 사람? 세혁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참가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몇 개 안 되었지만 반짝였습니다. 세혁은 생각했습니다. 8년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20년 우정이 배신으로 끝났다. 하지만 나는 배신자가 되지 않았다. 나는 선택했다. 법을 택했고 책임을 물었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괜찮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 갈 것입니다. 일할 것입니다. 주말엔 산에 갈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배신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삶이었습니다. 정세혁의 삶.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친구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평온이었습니다.